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입니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러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30번 언급, 국민 27번보다 더 많이 불렀는데요. 당의 정책 비전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동훈 제명 후폭풍 속 귀국한 전환기 씨는 누구와 갈지 선택하라면서 장 대표를 압박하는 상황. 교섭단체 연설에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멘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원칙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수회담 카드를 띄운 장동혁 대표. 재신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장동혁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8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을 해체와 파괴의 시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어요. 왜 요청했다 보십니까? 실제로 본인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흔들리는 당대표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의 그림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23년도 보면 장동혁 대변인 당시에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장동혁 대변인이 느닷없이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는 격이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 당대표 회담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논평을 낸 적이 있어요. 아마 본인도 예전 논평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서 오늘 아마 대표 해설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실제로 작년 8월에 미국 순방 이후에 장동혁 당대표, 신임 당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을 때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아니 단순히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뭔가 성과가 있는 야당의 이야기가 충분히 수용되는 만남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할 때는 항상 그 이전에 여러 가지의 아젠다 그리고 논의 과제 이런 수순을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단식하고 나온 이후에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히려 국면 전환용으로 영수회담을 가져 나온 거 아니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시기를 우선은 국회에서의 소통의 시간 그리고 나서 야당 대표가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영수회담을 거부한 건 아니고요. 적절한 시점에 준비가 되면 만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 타이밍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또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신혜영 의원은 지금 당내 어떤 내홍을 그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영수회담 요청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대해 잘못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제동을 거는 역할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타깝지만 피고인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시효 발언도 하시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드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나가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고 하고 배임죄 같은 경우는 유죄 판단이 되는 그 배임죄는 아예 없애려고 하고요. 이번 달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법 왜곡죄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자 하고 대법
3심제를 넘어서 헌재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끔 4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실상 입법과 행정 권력을 가졌는데 사법 권력까지 좀 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와중에 이제 세금으로 사실상 수요를 분질러 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국민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마귀다, 뭐 그런 표현까지 쓰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지금의 정부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분명한 제동과 그리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십사 하는 예. 바람이 담긴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법개혁안이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어떤 정책 논의를 위한 요청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3대 특검을 논의하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 오전에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영 의원님,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 하자 말자 또는 하자고 합의가 되면 뭐 언제쯤 만나자 이런 거 논의가 될까요?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영수회담을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분은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때 충분히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명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더 특별하게 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장동혁 대표가 직전에 단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단식의 명분이 2대 특검을 받으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끝났음에도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특검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만 당내 구성원들이나 본인의 단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쩌면 지금 영수회담을 성사시킨다면 예. 일종의 지지층이나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영수회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차별성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이라서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좀 전향적인 모습 또는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정책적 카드를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오늘 제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앞서 신혜영 의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달 21일에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을 때 여야가 먼저 충분히 대화하고 추가적인 돌파구나 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대통령과 야당이 만나는 게 맞다 이렇게 애둘러서 거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이번에는 어떨 걸로 보세요? 이번에 똑같지 않을까요? 당연히 만날 이유가 없죠.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현실 인식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잘 되고 있다. 코스피도 5천을 넘어서 5,300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정부가 국가가 해체되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 추락, 붕괴, 온갖 뭐 이상한 소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장동혁 대표가 현실 인식이 정말 없구나. 과거 윤석열 정부 때의 인식 수준이에요. 이런 분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일단 대화를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게 아니라 고성국 씨하고 전환기 씨를 만나야 돼요. 아니 지금 전환기 씨가 귀국하자마자 그러잖아요. 원내 교섭단체에 너희들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보겠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나도 장동혁 대표를 절연하겠다고 하는 거죠. 무서워서 어떻게 뭐를 원내 교섭단체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환기 씨하고 고성국 씨를 먼저 만나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꺼낼 건가에 대한 하명을 받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절연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이분들부터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자꾸 한동훈 대표와 얘가 지금 뭐 제명하려고 하니까 단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단식하고 돌아오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잖아요. 예. 제명하니까 지금 재신임 투표하자고 하니까
영수회담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한동훈 컴플렉스에 막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서 빠져나올 방법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드릴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예.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연설에서 언급한 부분 중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이런 연설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젊은 층 표심은 국민의힘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까요? 그렇죠. 바야흐로 지방선거에 이제 시즌이 되니까 국민의힘도 나름의 유리한 전략에 대한 그동안에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그중에서 이제 2030의 그런 젊은 층의 보수화, 그리고 사실은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된 게 22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세에서 18세 사이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18세부터는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점점 우리 세대에서의 투표 참여율의 나이가 하향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은 16세, 17세에 대한 선거 참여, 출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16세면 나이가 고등학생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빠르면 중3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빠른 뭔가 접근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나이대가 책임이나 아니면 판단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도가 있을 것이냐, 그럼 사전에 교육이 돼 있느냐,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이 시스템에 갇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정당 활동과 사실은 이제 출마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너무 급작스레 지선 앞두고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공직선거법이 이제는 개정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쑥 들고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좀 갑작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김영 의원님. 갑작스러우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건 갑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는 내용 중에서 민주당이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이 가장 잘 갖춰진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0년, 즉 당시에는 당원 가입이 18세부터 가능했었지만 2020년에 이미 예비당원 가입 협의체를 만들었었고요. 1618위원회라고 해서 16세 이상, 즉 당시 시점으로 당원이 가입이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6세부터 예비당원 체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이 예비당원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주장해왔고 그때 당시에 입당식도 했었고요. 그 입당식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수기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이미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협의체를 만들었을 만큼 준비가 튼튼히 되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 논의에 대해서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별 지지도를 한번 볼게요. 1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 다섯째 주 쭉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왼쪽은 전체 응답자, 오른쪽은 18세부터 29세로 이른바 10대, 20대 젊은 층으로 저희가 응답자를 한정한 건데요. 보시면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응답자에서 1월 셋째, 넷째, 다섯째 주 모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배서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세요?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제안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 여론조사 보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우리가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거 하면 선거에 유리하겠네? 정도 수준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정개특위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학부모들이요 생각보다 반대할 수 있어요. 지금 중3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겠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나? 왜 지금 하나의 의문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추진이 학부모들에게 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튄다고 봅니다. 20대에서요.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높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런 측면에서 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좀 튄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20대 남성들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좀 더 지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론의 경향상. 예. 이게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또 민주화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보다는 뭐 결혼 문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직 이재명 정부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민생 경제가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문제도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화랑을 걷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좀 안정을 되찾아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집값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청년들도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당으로 지지를 돌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민주당에 불리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너무 뜬금없다. 좀 예열 과정이 필요한데 갑자기 여론조사 보고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픽 왼쪽은 이제 리얼미터고요. 오른쪽은 한국갤럽입니다. 조사 기간별로 저희가 이번에는 배치를 해봤고요. 18세부터 29세 응답자를 한정했을 때 방금 이승훈 의원이 말한 대로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오른쪽이요. 1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는 10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 의원은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 연령 낮추자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당원은 16세부터 고1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은 16세부터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투표권이 18세부터 있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19세에서 18세로 그 선거 연령, 투표 연령을 낮출 때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요. 낮추는 게 유불리가 있다, 뭐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불리하다 이게 아니라 왜 젊은 10대, 20대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좋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 세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지지율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 110조씩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지금 1,300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하게 된다면 2,000조까지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16세부터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19 누가 했습니까? 고등학생 때 했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 그때 고등학생보다 정보나 어떤 사회에 대한 관점이 낮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라는 게 뭡니까? 투표를 왜 합니까?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당연지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유불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궁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건 뭐 정책적으로 한번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김기용 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신임 투표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재신임 투표를 처음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의원께서 하자고 했는데요. 정작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관없다. 무조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신임을 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락,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일단락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야당의 본연의 모습을 위해서 단일 대우로 움직이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그래도 이 부분을 일단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신임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다. 재신임 물어서 지면 장 대표가 물러나겠나 뭐 이런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신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대당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 어떻습니까? 재신임 가능성 있다 보세요?
의원총회에서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재심임을 투표를 하면 예.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겠느냐. 오히려 장동혁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그런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도 코미디라고 하면서 부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친한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심임을 강력하게 못 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때문에 사실 단식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의 집토끼들을 집결시킨 장동혁 대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란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이런 복잡한 갈등 속에서는 지선 준비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의원들이 그럼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자라는 면에서의 재신임 투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극우의 유튜버인 전한길, 고성국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을 본인들에게 집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극우 쪽의 목소리가 더 결탁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는 사퇴하라는 압박을 방어할 수도 있고 예. 또 당원들에게 지선에 있어서 본인의 중심으로의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의원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예. 사실 오늘쯤 의원총회가 열려서 재신임 투표를 갈지 말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틀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내일이나 모레라고 했으니까요. 이틀 전에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인데 뭐 따로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친한계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는 크지만 뭐 이른바 쪽수에서는 밀린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꽃놀이패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오늘 원내대표 교수단체 연설에서 윤절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전한길 씨라든가 고성국 씨라든가 또는 구속되어 있는 정광훈 씨도 다 장동혁 대표를 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튜버에 장악된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신임이 되겠죠. 그러면 명분도 없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만둬라라고 하는 요구가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자 의원이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뭐 이분들이 재신임 투표를 하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국민들 솔직히 관심 없어요. 다만 뭐 보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좀 정상적으로 당을 운영해서 좀 창피하지 않게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을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중도 보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극우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재신임 투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영희 의원님. 일단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면피하고자 재신임을 꺼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요구받는 사항은 전두환 씨의 사진을 저희 당사에 거는 거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입장을 명확하게 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당은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을 창취하는 정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예. 근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가지고 있는 방향성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겁니다. 당대표로 뽑혔을 때는 단순하게 모든 걸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이 정권을 창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당대표로서의 정치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정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과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는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희 의원님. 짧게요.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처럼 민심의 바다가 딴지일보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처음에 지도부가 만들어졌을 때 뭐 지명직 최고가 될 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성국 유튜버가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사진을 걸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뭐 고성국 그다음에 전한길 몇몇의 유튜버 가지고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인데요. 고성국 씨의
전두환 씨 사진까지 당사에 걸어야 된다는 주장에 이어서 어제 전한길 씨가 해외에서 오래 머물다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는데 이게 또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말하길 윤석열과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장동혁 버릴 것이다. 엄포를 놨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뭔가 보수 또는 극우 유튜버 덫에 걸렸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 이들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 어게인과 단절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고성국 씨 징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당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 뭐 이제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고성국 씨가 당내에서 큰 스피커인 것도 맞고 전한길 씨 진짜 화려하게 지금 입국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극우 그리고 보수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윤석열 잡을 거냐, 한동훈 선택할 거냐. 만약에 윤석열 버리면 나도 절연할 거다라고 한동훈 당대표에게 압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재신임의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스피커를 잡을 수밖에 없고 같이 가야 결국에는 지선에서 일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 목소리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기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 연휴 전쯤에 당면 개정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한 이슈 하나만 짚어보고 두 번째 토론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투신한 직후에 대선 출마를 이제 가늠하고 있을 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의 그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가서 면접을 봤다. 그런데 여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윤 전 대표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드러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픽인데요. 저희가 글씨가 작은 화면이라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면접을 본 거는 사실입니까? 당시 상황을 좀 알고 계시죠? 면접을 받는지는 모릅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고 아크로비스타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 상황을 보면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아크로비스타에 갔습니다. 저는 원래 일면식도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그래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이 갔고 저는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KBS 기자를 19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이력에서 묻어나는 게 말의 힘이라고 보는데 근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동안 본인은 다 일방적으로 얘기만 듣고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잘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믿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얘기만 듣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었다 다음 날. 예. 근데 물론 다음 날 뭐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안 갔다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듣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서 그 텔레그램 내용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이 없다. 윤석열 총장이 보자고 해서 만난 것은 맞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몇 달 뒤에 전화 와서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길래 거절했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제가 검찰 출입 기자여가지고 지검 반장이어서 이렇게 몇 번 독대를 한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또는 김종혁 전 최고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둘 중에 하나의 스타일로 전 당해봤거든요.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상황을 저는 당하긴 했는데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영 의원님. 예. 김 전 최고위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공방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뭐 별 쓸데없는 공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뭐 내란 수계이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받을 윤 전 대통령인데 그때 뭐 김종혁 최고가 만나서 실제로 공보를 돕느니 안 돕느니 그때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괜히 김종혁 죽이기를 하려고 당내에서 지금 정진석 그리고 박덕흠 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서 새로운 해석을 한 부분을 사실은 띄엄띄엄 얘기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설명한 그런 김종혁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김종혁 최고가 지금 탈당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탈당이 되거나 아니면 제명이 될 텐데 예.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의 합리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한동훈에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정체적인 한계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조차도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정말 하루하루가 민생으로 중요한 국회와 정부의 시간인데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또 사진 찍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말 책임 없는 지난 3년의 그런 국민의힘의 여당의 모습의 결과이지 않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 의원님 짧게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명까지 간 상황인가요? 이제 탈당 권유까지 끝났고 열흘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토요일이 지나면 이제 제명 효력이 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아크로비스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최대한 김종혁 최고의 스피커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크로비스타는 사저였지 않습니까? 사저에 불렀다는 의미는 그만큼 김종혁 최고가 본인이 발탁되지 못한 거에 대한 배신감을 가져서 지금 김종혁 최고의 발언 수위라든지 발언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용도로 저는 봅니다. 그런 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